정용건 사이언드 네트워크 상임대표님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넘기고 저는 이만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노동조합 복지국가 어떻게 주도할 것인가 관련된 토론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우리 노동조합, 노동계, 특히 민주노총에서 복지국가라는 이름, 사회연대라는 이름을 걸고 사업을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많은 동지들이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현실적인 변화를 위해서 사회연대 전략을 가지고 전력 투구해 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이 땅 민주 전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복지국가의 지향점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요구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해본 과정에서의 고민은 어땠는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먼저 우리 발제자님 그리고 또 토론자들 면면을 보시면은 좀 학제적으로 말씀하실 분, 그리고 현장에서 하신 분들 어떻게 할 건지와 관련된 고민 등등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제자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우리 발제를 맡으신 사무금융노조 정책연구소장이신 정성일 박사님 소개드립니다. 네, 민주노총이 계셨고 당시에 사회연대 전략과 관련해서 의논하다가 상처가 깊으신 분이었습니다. 내가 만든 복지국가의 공동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신 오건호 박사님 오셨습니다. 네, 또 학제적으로 충분하게 토론하기 위해서 독일 사회학 균형사회연구센터 대표를 맡고 계시는 최재한 박사님 오셨습니다. 네, 현직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욱동 부위원장 오셨습니다. 다양한 기구를 통해서 사회연대로 가야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우리 한스코 민주노총 사회연대 위원장 오셨습니다. 실제로 민주노총 현장에서 지역의 일반 노조들, 대단히 어렵고 힘든 조건에 있는 우리 미조직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우리 노동자들 전체의 전진을 위해서 서울 지역에서 힘차게 싸우고 있는 일반 노조의 우리 김영수 위원장이 모셨습니다. 이 토론을 하는 건 우리 많은 논쟁의 지향점에서 제가 피케티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사실과 너무나도 넘쳐나는 편견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이야기하는데, 훨씬 더 좀 현실적인 이야기 한번 해보자, 그리고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이야기 해보자는 뜻에서 토론회를 시작할까 합니다. 자, 우리 정성일 박사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성일입니다. 제가 30분 시간을 아마 모자랄 텐데요. 어저께도 경제민주화 강연하려고 그랬고 조그만 데 가서 한 2시간, 3시간을 퍼들었는데,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사실 여기 노동조합 복지국가 어떻게 주도할 것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발표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복지국가 어떻게 주도할 것인가는 제가 오건호 박사님이 발표하실 거라고 가정하고서 저는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주도할 것인가 그쪽으로 주로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 제 발표에는 여러분들 아마 갖고 계신 자료집에는 이 복지국가, 경제민주화 이런 얘기가 좀 다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주로 이 경제민주화라는 거를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나라 사회에서 경제민주화는 이제 이 노동운동과는 무관한 운동이죠. 그죠? 경제민주화 운동에 노동운동이 열심히 나선 적이 없고 항상 들러리였고, 경제민주화가 이슈가 되는 순간부터 노동운동은 다 후미로 빠져버립니다. 시민운동이 들어왔으니까. 그거는 이제 노동부, 가령 정부 부서 중에서도 노동부 장관의 영역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장의 영역이죠. 그리고 또 실제 학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경제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드는 걸로 학자들 사이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경제력 집중, 독점, 재벌, 얘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제 힘을 뺄 것인지, 해체 내지는 약화시킬 것인지, 이런 게 경제민주화입니다. 그리고 이 배경에는 이 주류경제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쟁적 시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관한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약간 좀 딴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아니라 올해 초인가? 미국 얘기를 하자면은, 미국의 작년에 이 열풍을 일으켰던 샌더스라는 사람이 지금도 미국에서 굉장히 큰 세력을 지금 얻어나가고 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 내에서 거의
절반 정도까지 지금 세력을 장악했다고 하는데요. 그 샌더스가 페이스북을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정체성 정치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게 뭐 아이덴티티 뭐 폴리스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이게 뭔 얘기야? 그래 봤더니 여성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여성의 몫을 이 정치권에서 늘리는 거에 주력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도 뭐 페미니스트라고 이제 그런 논쟁을 많이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여성 운동하는 분들이 왜 여성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느냐? 여성이 주체가 돼갖고 여성의 권리를 높이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지. 미국 사회 전체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불평등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비전과 전략이 없다라는 겁니다. 읽어보니까. 그게 없는 한 여성운동, 여성이 주인이 되는 운동, 주체가 되는 운동은 그냥 여권 신장 운동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좀 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 노동운동이 현재 처해 있는 이 정말 깝깝한 상황, 이 엄청나게 깝깝한 상황이 도대체 어디서 연유했는가를 보게 되면은 저는 뭐 이 여러 가지 역사적 뿌리 같은 거는 뭐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냥 이 담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데 노동운동은 노동자가 주체가 되는 운동이죠. 노동권을 신장시키려고 하죠. 근데 그러면은 노동운동의 전략적 목표는 뭔지 도대체 무슨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 경제민주화 운동을 한 분들은 명확한 목적을 제시했습니다. 전 국민들한테 우리는 경제를 민주화시키겠다라고. 근데 노동운동하는 분들은 도대체 무슨 걸 하려고 하는 건지 노동권을 신장한 세상? 그게 뭐 전통적으로 보면 이제 뭐 사회주의, 뭐 시장경제, 뭐 여러 가지 뭐 자본주의이 많은데 뭐 그런 거랑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이런 건데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경제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이 노동운동이 본격적으로 자기 자신의 의제로 들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제 오늘 얘기의 발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 뒤에는 뭐냐면은 지난 100년간 진행되었던 세계사 속에 노동운동 내 논쟁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알려지지 않았느냐. 그거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경제민주주의라는 말을 세계 역사상 처음 사용한 사람이 1987년도에 베아트리체 웹과 시드니 웹이라고 하는 영국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누구죠? 버나드 쇼라고 하는 분, 이 양반들이랑 같이 페비안 소사이어티를 만들었죠. 이분들의 주장은 뭐냐면은 칼 막스와는 달리 이 민주주의, 의회공화국을 이용해서 법을 바꿀 수가 있고 법을 바꾸게 되면은 노동시장을 규제해서 노동인권을 증진시킬 수가 있고 노동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고 이러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세상을 바꿀 수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분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분들은 산업민주주의를 얘기를 합니다. 왜 민주주의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정치 영역만이 아니라 산업의 영역, 노사관계 영역에 들어갈 수 있고 노사관계를 노동운동의 힘만이 아니라 법을 통해서 민주주의 공화국의 입법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산업민주주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로부터 30년 뒤에 1920년대 중반에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거기서 논쟁이 벌어지죠. 로자 룩셈부르크와 레닌을 추종하는 이 독일 공산당과 그렇지 않고 의회주의 공화국, 민주주의 공화국을 옹호하면서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아니라 적어도 민주주의가 지켜지는 그런 세상이면서도 자본주의가 아닌, 자본주의라는 건 정확하게 얘기해서 자본이 주권자이고 전지전능한 힘을 가지는 게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만약에 근데 그게 아니라 자본주의의 그 주권의 능력이 절반 정도 상실된다면 내지는 3분의 2 정도 상실되고 3분의 1 정도만 남고 3분의 2 정도를 노동자가 장악한다면 그건 자본주의가 아니죠. 3분의 2는 사회주의죠 이미. 이런 식으로 얘기한 분들이 바로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게 바로 독일 노동조합 총연맹이었고 그 당시에 그 독일 노동조합 총연맹의 1920년대에 이 정책연구소 소장이었던 프리츠 나프탈리라는 사람이 경제민주주의, 독일말로에 관한 책을 내고 그 책 이름이 경제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독일 노동운동, 독일만 아니라 스웨덴도 마찬가지였고 네덜란드도 마찬가지였고 유럽 전역에서 로자라든가 이런 쪽과는 다른 노선을 걷게 되는 노동운동 쪽에서는 경제민주주의라는 것을 노동운동의 전략적 목표로 삼게 됩니다. 그 경제민주주의라는 것이
이 반드시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든가 아니면 전면 국유화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지 않으면서도 적어도 사회주산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지 않으면서도 그거의 장점을 이용을 하고 시장 경제를 적절하게 이용하면 하고 그러면서도 노동자들의 이 주권적인 역할, 이른바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뿌리, 이거를 정치 영역만이 아니라 경제 영역, 그러니까 기업의 영역, 산업의 영역, 국민경제 전체 영역에서 3차례에 걸쳐가지고 노동자 권력을 어떻게 느낄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경제 민주주의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역사를 보니까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옛날 얘기만이 아니라 지난 2008년도 세계금융위기가 터지죠. 그 이후에 유럽 전역에서 노동계에서 우리의 대안은 뭐냐라는 걸 가지고 엄청난 토론이 벌어집니다. 지금도 토론이 진행되고 있고요. 거기서 가장 크게 화두가 되는 거 역시 한편으로는 부자 증세, 복지 어떻게 늘릴 것인지에 관한 거고 또 하나는 경제민주주의입니다. 다시 경제를 망가뜨린 주범, 금융자본이죠. 월가고 투자자들이고 얘들이 경제를 망가뜨려 버렸어요. 금융위기, 금융이 문제였으니까. 그리고 이 금융위기 과정 속에서 드러난 것은 민주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바람직하게 생각했던 그 서구 민주주의조차도 껍데기밖에 안 남았고 실제로는 금권 정치가 판치고 있더라. 자, 그러면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다시 자본의 권력이 지금 은밀하게 부활해버렸고 얘들이 나라를 망쳐버렸는데 이 과정에서 그러면 민주주의라는 것을 우리가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노동운동의 목적인데 그 민주주의라는 것을 껍데기 아니라 실질화시키려면은 실질적 민주주의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다시 금융 권력을 포함해서 이 자본주의의 그 자본의 힘을 어떻게 하면은 경제 영역에서 억압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그러면은 피플이 돼야 되고 이것이 바로 노동 현장 그리고 기업체 그리고 산별노조 국민경제로 치면은 가령 뭐 노동위원 이 국민위원회로 치면은 이런 거죠. 우리로 치면은 뭐 방송통신위원회라든가 공정거래위원회라든가 금융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교육위원회라든가 이런데 온갖 그 정부랑 연관되어 있는 이 일종의 위원회들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통위원회 여기 노동자 대표 없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한국은행, 유럽의 이 웬만한 데는 가령 스웨덴, 덴마크 이런 데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민주노총 대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얘기를 입도 한번 얘기한 적이 없어요. 왜? 한국은행을 정부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을 경제민주화라고 얘기를 했지 한국은행으로 대표되는 금융자본을 어떻게 하면은 민주적 통제하에 노동자들의 통제하에 늘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경제민주화라는 담론하에서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아젠다로 던진 적도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민주노총이 임금 인상 투쟁 말고는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욕을 먹고 있는 거고 너희들 임금 높은데 아직도 그거 하고 있냐 이런 얘기를 듣는 거고. 자,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경제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저도 이제 좀 제대로 보려고 책을 지어보니까 이 유럽에서 경제민주주의라는 것과 연관돼 갖고 나온 책이 수백 권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오늘 제가 이 발표문을 준비를 할 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는 사실은 제가 지난 2월 달에 낸 책, 누가 가짜 경제민주화를 말하는 제목의 책이에요. 그 책에 있는 그냥 챕터 하나를 그냥 지금 넣었고요. 왜냐하면 원래는 저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유럽에서 진행되는 그 논의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세계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랑 노동운동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이런 거를 정리하려고 했는데 이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다음 하려면 또 제대로 준비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좀 더 한두 달 좀 시간을 좀 주시면은 제가 제대로 해가지고 정리를 한 뭐 몇십 페이지 정도가 아니라 뭐 50에서 100페이지 정도 정리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할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하여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독일의 이 금속노조 이게메탈이라는 데서 발표한 지난 10년간 발표한 걸 보면은요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이게메탈, 독일 금속노조, 그 다음에 베르디 이런 데서 지금 이 공공연하게 PDF 파일로 형태로 경제민주주의 과정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담론을 부활시켜야 되고 이거를 통해서 그분들 버전에 따르면은 사회주의를 어떻게 다시 재달성해야 되는지. 근데 이분들이 얘기하는 사회주의라는 건 레닌식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자본주의라는 것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통제하고 복지국가를 만들어내고 최대한 부자를 증세하고 그 다음에 노동인권이 신장될 것인지.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완전히 100% 전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거의 장점,
뭐 기술 혁신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하면서도 허용하게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은 자본의 그 착취성, 약탈성 이런 것들을 억제할 것인지 그 억제하는 주체로서의 이 민주적 통제, 민주주의 공화국, 그 민주주의 공화국의 주체로서 피플들, 노동자들 권력을 어떻게 기업 차원, 산업 차원, 그 다음에 국민의 전체 차원, 그리고 지역 경제, 지역 공동체 이런 거 전체 속에 어떻게 만들 것인지 사회적 경제, 뭐 협동조합 이런 것들을 은행권, 뭐 금융권, 보험회사 이런 데서 만들 건지에 대해서 그런 모든 주제가 다 망라되면서 지금 액티얼하게 유럽에서 토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립되어 있어요. 우물안 개구리처럼 지금.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소개를 할게요. 제 책이 아니라 정태인 박사님이 번역한 책입니다. 지난 일주일 전에 발간돼 나왔어요. 자본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Rethinking Capitalism이라는 책이고 이 책을 쓴 사람들이 한 11명 정도 되는데요. 여기 뭐 마추카토라는 사람도 있고 스티글츠라는 사람도 있고 뭐 제이콥스라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그 영국 노동당 쪽에 그 지금 당수되어 있는 사람 누군지 아시죠? 제레미 코빈. 그 다음에 이제 이 독일 삼인당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유럽의 노동운동이라든가 이 진보 정당에 대해서 경제정책 자문을 하는 분들이 모여서 쓴 책입니다. 이게 영어 책인데. 뭐 저는 뭐 정태인 박사님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무슨 뜻으로 이제 번역했는지 모르겠는데 다행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일부는 그 이 문재인 정부가 지금 주창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론 그거를 실제로 입안한 사람들이 물론 이 안에는 없는데 보니까 이분들과 같이 공동하는 그 논의 그룹 학자들 그룹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난 일주일 전인가 그 한겨레 신문에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일부 마추카토 이분들 뭐 비슷한 분들을 이제 불러다가 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 계시는 그 주상영 교수라든가 이런 경제학자들 소득주도 성장론을 그 입안한 분들과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 그 대담한 게 있거든요. 거기 이제 그 유럽 쪽에서 온 분들 그 대담한 걸 보니까 그 중에는 이제 터키 출신의 영국 경제학자, 그 다음에 독일 경제학자 이런 분들이 이제 있어가지고 얘기하는 걸 쭉 보니까 이분들의 핵심이 뭐냐면은 첫 번째 소득주도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임금 인상이고 특히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인상이다. 최저임금 올려야 된다.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 할 권리를 전면적으로 신장시켜야 된다. 라는 게 그분들의 얘기입니다. 적어도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이 정도는 갖고 있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상당히 노동부 장관이 기대 이상으로 하는 것들도 있으니까. 근데 아무튼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의 마지막 챕터를 보게 되면은 탈원전, 신재생 에너지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이게 시장 논리가 아니라 우리나라 지금 일각에서 이미 4차 산업혁명이랑 연관돼 갖고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 역시 벤처 자본 같은 뭐 월가식 자본을 가지고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거 다 웃기는 소리다. 허상이다. 미국의 벤처 캐피탈, 미국의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것들 대부분 다 미국 국방성 연구 속에서 온갖 그 이 기술 생태계가 등장한 거지. 시장주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규제를 풀고 그 다음에 뭐 벤처 캐피탈 증식 이런 거 아니다. 벤처 캐피탈 전부 다 걔들 다 먹튀하는 애들이고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와요. 뭐 저는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근데 제 얘기 뭐냐면은 뭐 이런 얘기인데 여기 보면은 주주자본주의가 얼마나 심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지. 뭐 주주자본주의 일하자면은 오늘 신문에 크게 났죠. 삼성전자가 올해 예상 이 순이익이 한 40에서 45조 정도 되는데 삼성전자의 목표가 이 순이익의 절반을 주주들한테 환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주 중에 한 뭐 4% 정도는 이건희 패밀리가 있죠. 그러니까 그들한테도 좋을 것이고 하지만 나머지 뭐 한 80에서 90% 정도는 펀드들이죠. 펀드 중에 절반은 외국계들이고 월가애들이고 이 펀드들을 위해서 배당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자사주를 매입해갖고 소각해버리면 주가가 뛰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45조 정도 수익의 절반 한 2조 정도를 주주들한테 올해 환원할 거라 얘기를 합니다. 22조 정도면은 얼마나 큰 돈이냐면은 우리나라 1년 등록금 총액이 250만 원 대학생들의 그게 25조 정도예요. 그리고 25조 정도면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 전체 과학 이 R&D 투자 전체가 25조가 안 됩니다. 그런 엄청난 돈이 지금 주식시장에 이른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서구에서는 이거를 카지노 자본주의라고 그래요. 우리로 치면 이제 고도리판 자본주의죠. 고도리를 염심히 치면서 재테크라는 재테크 자본주의죠. 여기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도 비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저같이 이제 그런 거를
마구마구 비판했더니 저한테 온갖 비난이 쏟았습니다. 저 새끼 저 재벌 편이다. 이건희 편이다. 실제로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 신문 보시면 아실 텐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주자본주의를 이제 이 민주당이라든가 이런 데 토론회 가보면은 이거를 주주민주주의라고 그래요. 왜냐면 소액주주 운동이 주축이었으니까 이거를. 소액주주들이 이제 주주들이고 이분들이 민주적으로 활동하는 게 대자본들을 이제 억제하자고 하는 게 이제 민주주의니까. 실제로 쉐어홀더 데모크라시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미국에서도. 주주민주주의라는 것을 경제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 지금 하신 것처럼 유럽에서 노동운동이 지난 100년간 발전시켰던 경제민주주의라고 하는 정반대되는 얘기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경제민주주의로, 주주민주주의로 얘기되고 있는지 이미 20년이 넘었고, 이거에 대한 대항담론을 발전시키는 것이 노동운동 내에 전혀 없고 진보학계 내에 없습니다. 이러니 당연히 제가 볼 때는 노동운동이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만 하겠습니다. 이 노동운동이 사실 뭐 노동조합만 있는 게 아니라 노동운동과 연관되어 있는 진보정당도 있고, 그 다음에 정치도 있고, 지역정치도 있고, 뭐 여기 김영배 선생님도 나오셨지만은 뭐 민주당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같이 움직이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는 뭐 어느 정당에 속해 있건, 그리고 본인이 노동조합 운동에 속했는지 아니면 뭐 협동조합 운동에 속했는지 아니면 다른 시민운동에 속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는 정말 아까 샌더스가 얘기한 것처럼 당신이 어디에 속했는지, 여성인지 남성인지 가장인지 뭐 이런 얘기가 불과한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고 여기 있는 모두가 어떤 목표를 가지려고 하는지, 국민들에게 어떤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지. 그 민주주의라는 것이 그냥 대통령 하나 바꾸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면은 실질적 민주주의라는 것이 노동 내에서, 경제 전체 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는 개념이 필요하고 사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상을 우리는 못 가졌죠. 90년대 초반에 사회주의가 소련이 무너진 다음에 그냥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뭐 사실 20, 30년 동안 그냥 사상적인 논쟁은 그냥 다 말하자면 구닥다리로 취급받은 거고, 그 사이에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시민운동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최신의 논리를 가지고 굉장히 구체적인 정책을 가지고서 파고 들어왔고, 노동운동은 항상 속수무책으로 그냥 그걸 수용하는 처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협동조합 운동, 사회적 경제, 노동운동이 제기한 게 아니죠. 다 시민운동 쪽에서 들어왔어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1930년대, 40년대 우리나라 노동운동, 조선에 벌어진, 그때 노동조합 운동만 했습니까? 진보 쪽에서? 협동조합 운동을 같이 했어요. 그때도. 근데 우리나라 노동운동을 마치 남의 나라 운동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수입된 운동처럼. 지난 200년간의 노동운동은 노동조합 운동만 한 게 아니라 협동조합 운동, 사회적 경제 운동을 같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 전통을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 다시 복구해야죠. 저는 뭐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역사 허무주의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난 90년대 초반에 소련이 무너진 다음에 저는 우리나라 진보운동처럼 역사 허무주의에 빠진 운동이 없다. 마치 그냥 지난 200년간의 세계 역사 속에 진보운동은 마치 없던 것처럼, 뿌리가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해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배우려는 자세도 없고 파헤치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민주주의라는 담론도 노동운동에서 제기된 건데 마치 내가 아는 무관한 것처럼 돼버리고, 그러니까 경제민주주의 담론이 발전할수록 노동운동은 위축돼버리고, 당연히 그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노동운동의 전략적 목표는 무엇인가? 실제로 우리 노동조합 운동이 길을 잃고 있다. 그 길을 열기 위해서는 서구의 노동조합들이 노총을 중심으로 해서, 또는 뭐 이게메탈이나 베레디처럼 산별 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주요하게 경제민주주의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관련한 고민이 있다. 그런 길을 이제 우리가 열어가야 된다. 이렇게 발제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토론자로 마지막에 오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하고 같이 사회연대를 실천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전국 사회연대 경제 지방정부 협의회 의장이시고 성북구청장이신 김영배 구청장님 오셨습니다. 예. 김영배 구청장님은 작년에 우리 12월 23일 캠브리지 장하준 교수님 모시고 같이 토론할 때 저희 사연대 네트워크와 우리
사회연대 지방정부 협의회가 같이 그 토론회를 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조금 적혀 있는 것보다는 일정이나 또 조금 재밌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오근호 박사께서 사실은 우리가 제2발제를 좀 부탁드렸는데 발제는 좀 부담스럽듯 있어요. 토론이지만 어떻든 발제에 가까운 토론을 해서 오근호 박사께서 먼저 하시고 일단 이 주제에 대해서 후반부 말씀드리고 앞에 발제한 내용 이제 신자유주의 체제 내에서 노동운동 혹은 진보운동이 일종의 장기 비전이 없다 보니까 전략이 없다 보니까 이제 우왕좌왕하는 이런 거에 대한 따끔한 지적을 해주셨고요. 전반적으로 범진보 진영이 노동운동이 그런 비전에 있어서의 무기력에 빠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대략 공감을 합니다. 공감한데 저는 근데 평소 이제 정순 선생님이 지금 글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지형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의 일정한 조금 지나친 예각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비전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것에 있어서 다수의 개혁적 혹은 시민사회도 그렇고 혹은 노동도 그렇고 현재 한국의 자본주의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의 주주자본주의라는 그 틀 안에서만 개혁을 사고하다 보니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제 그런 비판이 있는데 물론 주주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죠. 그리고 저는 발표자께서 지적한 그 상대방들도 이 문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 독특하게 그 현재의 우리 주주자본주의가 예를 들면 1주 1표조차도 구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1주 1표를 구현하는 주주자본주의가 목표가 아니고 한 표를 가지고 1%, 4%를 가지고 대기업 체제를 다 장악해 버리다 보니까 이런 대단히 편법적인 권력 자원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현재 그런 의미에서의 이 재벌 개혁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거의 한 일례로 소유권 분산이든 혹은 지주체제 전환이든 혹은 개별 그 전문적 기업으로의 이렇게 해체 혹은 분산이든 어떤 것이 답인지 모르겠지만 현행처럼 1% 갖고 다 먹어버리는 이 시스템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그게 사법 권력과 정치 권력과 모든 언론 권력까지 장악해 버리다 보니까 무엇 하나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괴물처럼 다 우리를 쥐어짜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파육을 내려면 1% 지분을 갖고 삼성을 다 먹어치우는 여기에 파육을 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의 재벌 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서 정선 선생님이 너무 그걸 다 주주자본주의고 그렇게 되면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고 이렇게 해버리시는데 그건 사실 물론 주주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명백한 한계를 전 다 인지하고 있다고 봐요. 근데 뭐냐면 이제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비전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는 상호협력이 되게 중요하고 서로의 경험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서로 한쪽 것에 대해서 폄하해버리면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실천도 부재한 상태에서 어떤 이 설계 이 등산로를 만든다는 게 고난의 길이거든요. 근데 이 토론 자체가 제일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여러 경험하다 보면 서로 약간의 편향적으로 저쪽 면을 지적하고 이쪽 면을 지적하다 보니까 서로 섭섭해가지고 그 다음 잘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이 담론의 발전이라는 건 엄청난 치열한 내부 논쟁이 필요한데 저는 지금도 그렇고 5년도 그렇고 지난 10년 혹은 신자유주의 체제가 들어온 지난 20년 과정을 보면 이런 생산적인 논의 과정이 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논의가 약간은 이런 이념이 과잉화된 과거 방식의 틀로 계속 부딪히는 걸로 되고 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논쟁을 지체하다 보니까 이제 논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일종의 과거적 틀을 쭉 갖고 있는 그분.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저는 오히려 다수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정서나 혹은 이 상황 혹은 내가 왜 우왕좌왕하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제가 보기에는 공감하지 않는 특정한 이론 틀, 전통적인 틀 안에서만 이런 이른바 사상 경쟁과 담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많은 진보적인 사람, 많은 진보적인 활동가들과 괴뢰된 이념틀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후에도 이 담론 논의 구도에 있어서는 좀 생산적 방식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여기 발표문에도 한국에서 주로 경제민주화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복지에 대해서 폄하한다? 복지 갖고 세상이 바뀌겠느냐? 안 바뀌죠, 당연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경제민주화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복지국가를 필요 없다고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얘기하다 보면 복지는 2차 분배이기 때문에 복지 갖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시장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발언들을 뚝 잡아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이 복지국가라는 게 나름이 굉장히 큰 여러 자원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폄하한다라고 딱 갈라쳐버리면 그 말을 한 사람이
복지의 한계를 얘기했던 사람이 복지가 갖고 있는 잠재적인 가치를 부정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평가를 받아버리면 그 다음부터 얘기를 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면 당신은 그 일을 하시고 우린 소박하게 복지학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사실 이 발제문에도 있는 제가 읽어봤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방식의 대단히 이분화된 그리고 갈등적인 논의구도 방식은 제 생각에 아주 이제 참여연대 초반에 뜨고 IMF 금융위기 이후에 신자유주의 막 등장하고 저희가 조금 어쩔 줄 몰라 할 때 약간 논의구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다국적 그 자본들을 하고 한국에서의 이른바 재벌개혁 그 뭐죠 그 장하성 선생이 했던 뭐 이런 것들의 논의구도가 있었는데 저는 그때는 뭐 이런 방식의 논의구도의 유의미성이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 근데 그 이후로부터는 저는 이거 다 사실 저는 국박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또 한편에서 보면 우리가 무기력증이기도 한데 사회주의권이 무너지고 신자유주의가 막 달려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아까 여기 다시 자본주의 생각한다는 저자 그룹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하여튼 이렇게 좌파 혹은 노동 진보 진영이 몸부림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전처럼 촥 사회주의 깃발을 얘기했으면 깔끔할 텐데 역사적인 사회주의 실험이 실패하다 보니까 그걸 얘기해서는 심지어 노동자들도 따라오지 않는데 그게 되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자유주의 체제 내에 금융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이 체제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끌어갈까.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사회공동성 운동이라는 지극히 일정한 시각에서 보면 미진할지 모르지만 이런 방식이라도 약간 공공적, 탈시장적 경제 영역을 만들어 보라는 이렇게 몸부림도 하는 거고 협동조합도 그게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주류가 되진 않을지라도 일종의 비자본주의적 경쟁, 무한 경쟁 아니고 협력적인 상호 사회적 관계와 일종의 생산을 해보자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협동적 주체를 마련해 나가는 그런 실험을 해가는 거고 그래서 저는 다양한 실험들이 해나가고 있다고 봐요. 근데 옛날처럼 큰 이론, 큰 담론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이런 것처럼 뭐 그런 큰 것이 만들어지기에는 이른바 좌파 진영의 역사적 한계가 있다고. 왜냐하면 우리는 패배한 거니까 사회주의 운동이 패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스스로도 좀 이렇게 격려하고 북돋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비전을 내지 못하냐? 내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현실에서 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비전이라는 건 지금과 다른 방식의 삶이, 다른 방식의 경제, 다른 방식의 세상의 재생산이 가능하다는 걸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역사적 경험이 대단히 취약하다 보니까 말할 수 있는 게 담론이 아니고 말해서 다수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고 다수 구성원들이 그 담론으로 자기의 가치와 판단을 내재하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게 담론이거든요. 근데 하여튼 저희 무기력이 많이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그런 일종의 아노미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각각의 조그마한 실험들, 실천들을 북돋고 격려하고 그 미래 가치를 존중해주는 그런 거에서부터 조그만 씨앗이 만들어지고 그게 가지를 쳐가지고 이게 나무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어떤 틀 내에서 착착 하게 되면 씨앗조차도 싹이 잘라져 버릴 것 같아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이 복지 의제로 와서도 앞으로 아주 크진 않더라도 조그만 희망과 그리고 새로운 주체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의제 기획과 실험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면서 사회연대 네트워크 혹은 우리 진보운동이나 노동운동에서 사회연들이라는 개념 가치를 가지고 모임을 갖고 또 그걸 추구한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쉬운 건 뭐 제가 너무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사회연대 네트워크라고 소식은 있는 건 알았지만 그럼 사회연대 네트워크라는 이 틀을 통해서 사회연대에 관련된 어떤 의제 기획, 개입 혹은 뭐 활동 제한 이런 게 있었는지 저는 이게 지점이라고 봐요. 저는 사회연대 혹은 사회연대 네트워크, 노동운동에서 사회연대 가치를 가진 어떤 사업이 필요한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을 어떤 무엇으로 할 것인지 답이 딱 정해지진 않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실천을 통해서 그 답이 검증되는 거이지 않습니까? 그럼 왜 우리 사회연대 네트워크는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에 설립하고 나서 많은 노동자 대중이 관심 갖거나 공감할 만큼의 사업 기획이나 추진이 없었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 저는 여기에 질문이 있었다고 봐져요. 똑같이 아마 지금도 옛날에는 복지하면 개량이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뭐 거의 대부분이 뭐 민주노총조차도 복지운동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복지 의제를 강조하기 때문에 복지에 대해서는 다수 이제 동의한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이게 복지가 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걸 넘어서서 이 복지를 의제로 해서 우리 노동운동의 일정한 정체성을 더 강화시키고 우리 내부의 조직력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민주노총이
세상을 바꾸는, 대한민국을 이끄는 권위 있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그런 복지에서의 그런 의제 사업이 왜 안 이루어질까? 저는 그게 질문거리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제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고 봐줘요. 그런 면에서 지금 노동조합의 복지국가 운동인데, 저는 제가 만약에 후보 등록 오늘 시작했습니까? 예, 저도 아마 피선거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이제 선보를 뿌려서 나는 없는데 저를 지지하십시오. 지지할게요. 예, 그럼 이제 공약을 낼 것 같아요. 제가 위원장이 죄송합니다. 약간 이게 농담식으로 얘기한 거니까.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 민주노총이 복지국가 사업의 핵심 주체가, 선구적 주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뭘 할까? 그러면 이제 진단할 거예요. 조직 진단을 할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연금도 얘기하고 의료도 얘기했지만, 왜 다들 우리 스스로도 우리 민주노총이 복지국가 운동에 이렇게 주축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할까에 보면, 사실 굳이 얘기하면 연금 활동을 해요. 근데 굳이 얘기하면 연금 노조가 있기 때문이에요. 건강보험 활동을 해요. 보건노조 그리고 의료연대 노조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금속에서 연금을 계속 얘기하고 건보를 얘기하고, 사무금융에서 계속 금속과 건보를 얘기하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총연맹에서 연금과 건강보험을 사업을 하는데, 그게 총연맹 전체 사업이 아니에요. 연금노조와 보건노조나 뭐 건보공단 노조나 이걸 받아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산별 혹은 그 개별 부문의 사업, 단위 노조의 사업을, 근데 이게 이제 전국적 의미를 갖게 돼요. 전국적 제도고 정부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서 건보노조, 보건노조, 연금노조의 활동을 대리한 총연맹인 것이지, 총연맹이 이거를 우리 전체 총연맹 민주노총 사업으로 기획된 수준은 아니라고 봐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관련된 노조 혹은 산별 노조만 된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저는 복지 그 자체에 대한, 복지 의지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헌법에 노동 상권이 명시되어 있지만 우리가 느끼듯이 법에 있어도 지켜지지 않거든요. 그럼 헌법에 있는 노동 상권은 우리의 그 열매가 아니고요, 과거 우리 선배 노동자들의 피땀의 결과로서 만들어진 것이고, 어떤 법적 조항, 권리 조항들도 그것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비용이 듭니다. 그러니까 노동 상권이 구사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이 필요한 거죠. 노동조합 없으면 노동 상권이 있더라도 구현되기 어려운 것처럼, 저는 똑같이 이런 노동 상권이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중시권 노동자한테는 그럭저럭 구현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광범위한 다수의 불안정한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노동 상권이 있어도 그게 다 백지가 돼버리는 이유는 노동조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구현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제도적 자원으로서의 노동조합이 필요하고, 그래서 노동조합이 있어야 노동이 강해지는 것처럼, 저는 복지가 있어야 노동이 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때의 복지는 사실은 중심권 노동자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다수의 지금 그 불안정한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 권리를 구현하지 못하고 조직으로 모이지 못하는 건 사실은 생존의 위험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사용자하고 맞짱 뜨지 못하는 이유도, 부당행위에 대해서 덤비지 못하는 이유도 정의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실 그거를 맞짱 뜨기 위해서는 6개월, 1년간의 싸움이 소요되는데, 그거를 개인 노동자가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강력한 실업급여 제도가 있다면, 그리고 혹 고용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하는 불안정한 노동자들을 위한 강력한 실업보조 제도가 있다면, 그래서 일단 실업을 당하고 일거리가 없고 소득이 없는 노동자라면 최소한 150만 원씩 1년 정도를 보장해주는 그런 실업급여 혹은 실업보조 제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지금의 많은 불안정한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 권리를 갖는 데 있어서, 혹은 사용자가 부당 노동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저항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자원이 될 것 같아요. 노동조합이 그 노동의 서포터스가 되듯이, 저는 이 복지가 특히 지금처럼 노동시장이 격차가 큰 불안정한 노동자들의 세력화가 대단히 중요한 한국의 현실에서, 노동조합만큼 물론 아니겠지만 노동조합과 비슷한 성격의 강한 노동을 만드는 서포터스가 된다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노동권, 그리고 이제 노동조합에 대해서 강한 교육을 하고 그 조합원들하고 이렇게 하듯이, 저는 복지에 대해서 우리 조합원들이 복지에 대한 인식 제고, 그리고 복지가 노동조합처럼 우리 강한 노동을 위한 서포터스가 된다. 조직 자원으로서 노동조합이 필요하고 물질적 자원으로서 복지가 필요하다. 이게 사회 임금이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첫 번째 공약입니다만은 복지에 대한 새로운 우리 조합원들의 인식을 갖는 교육 사업부터 시작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그 실험을 해야죠. 그리고 논란이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논란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혹시 낙선하더라도 그냥 또 야당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3년 후에 또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몇 가지 그 복지 의제 기획이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대부분의 지금까지 의제 기획은 정치권에서 만들어지고 혹은 정부 정책에서 추진하면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이에요. 대단히 수세적인 방어적인 배우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런 방식으로 되는데 저는 적극적인 의제 개입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기회에 한 2, 3분만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이제 공약 두 번째입니다. 저는 고용보험 연대 사업을 제 임기 3년 동안 전 청년명 차원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는 사업과 자원의 3분의 1을 예를 들면 이거에 배분하겠습니다. 왜? 이게 비정규 사업이고 이게 사회공헌성 사업이고 이게 조직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고용보험 연대 사업은 간단합니다. 그냥 우리가 고용보험료 더 내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여러 정책 중에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실업급여도 딸랑 한 달 연장시켜주는 거거든요. 전혀 소용이 없죠. 그리고 지금 많은 노동자들이 그 보험료 낸 기간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받아야 대부분 이제 3개월, 4개월이에요. 해고되고 나고 정신없는 상태에서 3, 4달 정도에 그리고 100만 원, 120, 30만 원에 거 가지고 새롭게 자신을 숙련시키고 새롭게 온전한 일자리를 찾을 수 어렵죠. 그러면서 최소한 일자리 1년 정도의 실업급여를 보장해 줘야 되는데 이게 사회보험 방식을 취하다 보니까 재정이 다 노사가 내요. 그래서 지금 민주노총은 아마 고용보험을 강화하자 실업급여를 높이자 그러면 그 재원으로 사용자 지분을 높이거나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혹은 정부 뭐 지원을 높이자 이런 방식의 재원이 먼저 등장하는데 저는 그러지 말고 그냥 지금 실업급여가 1.3, 0.65, 0.65 내는데 OECD 평균 한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냥 지금보다 3배 올립시다. 그래봤자 0.65니까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실업급여가 두세 배 강해지는 거고 실업기간을 두 배로 늘릴 수 있는 거고 불안정한 노동자들에 대해서 엄격한 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일단 일자리가 없으면 6개월, 1년간 실업급여 값을 주는 거죠.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실업급여를 통한 사업을 벌이는데 이게 연대 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중진권 노동자들은 아마 보험료만 내고 실업급여 적용을 받을 기회가 적을 거예요. 하지만 불안정한 노동자들은 정률이니까 내는 건 작더라도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저는 이 사회보험 중에서 실업보험이 가장 고용보험이 노동자 연대성을 구현하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내걸면 바로 구현될까요? 제 임기 3년 동안 실현되지 않을 겁니다. 사용자들이 이걸 받겠습니까? 사용자들은 돈만 내는 건데 우리는 내는 것 때문에 약간 내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사용자들은 내기만 하고 받는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실업급여가 세지면 노동자들이 힘이 세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반발할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복지 정선 혹은 노동 권리 정선, 고용보험의 노사 전선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노동자들의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건 이 정체성은 반드시 상대방에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불안정한 노동자들이 실업급여 보장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까지 가동시킴에도 불구하고 정경련 경청 그리고 문재인 정부까지 백그라운드를 형성해가지고 받아들이지 않게 되거든요. 저는 저 임기 3년 동안 굉장히 강한 민주노총의 의제 하나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 조합원들이 다 분노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또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관련된 커미티도 여러 번 열리기 때문에 여러 번 계기도 생기고요. 입법화하기도 생기고요. 그러면 이 의제가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교육사부터 뭐 국민 캠페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모든 노동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읍시다. 얼마나 좋은 사업이겠습니까? 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저는 건강보험료든 세금이든 우리가 의제 기획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중요한 저는 그 씨앗들이 있다고 보고요. 이 씨앗은 절대 바로 구현되지 않습니다. 전선을 만드는 겁니다. 국가와 노동의 전선, 자본과 노동의 전선을 만드는 거고 이 전선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고 그 전선을 지키기 위해서 활동하는 과정 속에서 강한 주체로 형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복지는 그 자체의 복지값이 아니고요. 노동조합이 결국은 노동자들을 주체로 만들어 주듯이 복지라는 게 노동자의 생활에 조금 도움이 되는 결과적 측면뿐만 아니라 이 복지가 노동자를 하나의 계급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지금처럼 욕심쟁이라고 비판받고 있는 우리 노동운동이 비정규 노동자 그리고 전체 시민을 책임지는
대한민국을 새로 책임지는 그런 권위 있는 주체로 커갈 수 있는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성공하면 대한민국을 어떻게 가야 될까? 우리가 기관산업 민영화 반대 투쟁을 하면서 사회화 혹은 사회공공시라는 개념을 지금 완비되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대체 대안 개념을 만들어냈듯이, 그래갖고 복지국가가 좀 약간 중간 단계로 복지국가를 목표로 해도 되고요. 삼인주의 복지국가를 목표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사회공공성 국가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해서 우리 내에 사회연대라는 가치 기차에 우리 노동자들이 똘똘 뭉쳤다면 일종의 이런 협동조합과 이런 사회공공성과 복지와 그리고 강력한 재벌계획과 그리고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노동자 간에 아주 공평한 계약관계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찾아가는 그런 거를 해가지고 한국형 사회연대 경제체제라고 이름 붙일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그 이름이 사회연대라고 붙든 복지라고 붙든 사회공공이라고 붙든 저는 담론으로서 안에 내용물이 차이게 됩니다. 왜? 민주노총이 3년 혹은 6년 동안에 이 사회연대의 의제를 통한 대중의 실천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 대중의 실천이 사회적 공감을 얻었기 때문이고, 일정한 성과를 통해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졌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이런 게 비전의 한 층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조금 이래도 몇 개 좀 갖춰졌다 하게 되면 조금 이론적 담론을 더하고 우리 정순일 선생님 같으신 분이 딱 오셔가지고 포장을 쫙 하면 지금 우리 5천만 국민한테 제안하는 민주노총에 우리 그 미래 비전이 될 수 있겠죠. 예, 이상.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발제하라니까 여기 토론하셔가지고. 어떻든 예, 오건호 박사가 말씀하신, 우리 오건호 박사도 우리 다 카피 레포트이기 때문에 오건호 박사가 이야기한 공약 그거 이번에 선거에 가져가서 써서도 무방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게 말씀을, 여전히 복지가 있어야지 노동이 강해진다. 그리고 그 복지 의제를 가지고 전선을 형성해야지만이 전진할 수 있고 전체 노동자하고 연대할 수 있다. 이런 관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토론입니다. 우리 최재한 박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프리츠 나프탈리 아까 정성일 박사님이 1928년도에 독일 그 3인당 정부 안에 일반 그 당시 독일 노총 경제 정책 전문가로 활동했던 나프탈리가 쓴 책인데, 그 책이 아마 이달 말쯤에서 제가 지금 번역 중이에요. 그래서 통으로 아마 번역을 해서 소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계약은 이달 말까지 해서, 그 나프탈리 책 중에서 재밌는 거를 한 부분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민주주의 비르샤프 데모크라티라는 말 속에 막연하게 생각하면 노동 친화적이고 노동 편향적인 어떤 가치와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을 걸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 구절 중에 동일한 산업 내의 기업가와 노동자들이 합의를 이루면서 다른 집단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거나 심지어 그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상황을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그것은 매우 근시안적인 정책이다. 그래서 단기적인 성과에만 머무는 그러한 것이 되고, 그러한 경우는 분명히 경제민주주의 원칙을 위배하는 반대의 입장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노조 이기주의라든지 노동조합의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 그러한 측면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복지국가라고 타이틀이 되어 있는데, 내년 지방선거 곧 임박하면 개헌 국면도 지금 이야기들을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국가 원칙이라든지 원리, 독일 말로 하면 소셜스타트, 사회국가라는 원칙이 될 텐데, 그러한 것들이 경제민주화조 119조 조항에 대한 이야기들은 87년 헌법 이후에 계속 논의가 되는데, 제대로 된 경제민주주의 또는 제대로 된 복지국가 핵심 원리들, 이런 것들이 이번 개헌 속에 담길 수 있는 논의들을 노동조합이 주도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일반 국회라든지 이런 데서 아마 드래프트 형식으로
개헌안 초고 형식들이 뭐 일단 뭐 9월 달로 제가 얘기를 들었었는데 뭐 어설프게 막 만들어지지만 가장 첨예한 뭐 정치권 내부의 논의에만 맡겨두면 부딪힐 지점들은 복지국가 이런 건 뭐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그쪽에서 누군가가 아젠다를 세팅해서 의제로 삼아서 이런 거 하라고 해서 시민적인 그러한 어떤 저항들과 압력들과 이런 것들이 행사될 때 그러한 것들에 대한 귀와 뭐 눈이 뜨이지 않을까 싶은데 뭐 선거제도를 둘러싼 이야기들에 아마 국한되어서 또는 정부 형태에 대한 것들 그런 정도를 가지고 또 여야가 갑론을박하다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회적 형태라든지 사회경제적 내용들을 뭐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어정쩡하게 되고 그럼 뭐 정부라든지 이런 데서 만약에 합의가 무산된다면 주도해 나갈 텐데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 노조가 이 복지국가라는 의제를 소위 뭐 정 박사님도 정성일 박사님 아까 발표하셨고 오은호 박사님 계신데 그러한 분들을 빨리 모셔서 전문가위원회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민주노총이 되었건 조금 진행을 시켜서 내년 상반기 의제로는 이러한 것들을 아마 관철시켜 나가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그 아까 위원장 말씀하셨는데 노동회의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노동회의소 모델은 오스트리아에서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뭐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게 다이나믹한 동적인 역할을 한다면 노동회의소는 오스트리아 모델에서는 아주 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래서 제 생각은 뭐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뭐 최근에 서울시라든지 작년 뭐 재작년부터 계속 논의되는 것이 노동이사제도라든지 그다음 기업의 공동 의사결정과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경영협의회를 구성한다든지 뭐 이런 논의들은 앞으로 뭐 계속 진행되어 나올 것인데 그 틀에서 보자면 우리는 뭐 그런 제도를 좋은 제도라고 해서 100% 제도의 효과를 내느냐라고 엄밀히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독일만 해도 엄청나게 이제 그 노동을 위한 그 다음에 노동에 의한 전문가 집단 또는 재단들 그 다음 서포티지하는 학자 그룹 뭐 다양하게 존재하고 양적으로도 아주 풍부하고 또 그 중에 일당백의 어떤 논리를 가진 이론가들도 있고 해서 뭐 기업을 대변하건 또는 보수 정부를 대변하건 이런 사람들과 싸워 이기거나 논리로 제압할 수 있는 그러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면 우리가 과연 그런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정부나 국가가 지금 현재 물질적으로나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실험을 하는데 노동조합이 좀 제약 조건이 있고 한계 상황이라면 일단 앞서서 뭐 자본만 해도 캐피탈만 해도 자기의 어떤 손과 발 무기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자금력을 바탕으로 경제연구소도 있고 뭐도 있고 그다음 심지어는 뭐 지난번에 우리 작년에 엄청나게 우리 많은 경험을 했지만 정치권과의 뭐 보이지 않는 커넥션 속에서 이러한 부패의 사슬고리 이런 것까지 가지고 있고 그 권력까지 장악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전방위적으로 움직인다. 근데 이쪽에서는 만약에 좋은 제도니까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순기능으로 펑션할 수 있을지 기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데 그 기능을 그 기능이 순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에다가 요구해야 될 내용들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이런 걸 하려고 해야, 그러니까 출발선이 동일해야지, 뭐, 우리가
페어한 게임이 공정한 게임이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아까 내가 그 노동회의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노동회의소를 이제 그러한 연구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는 한국화된 형태로 지금 아마 문 대통령이 선거 국면에서 몇몇 노동 쪽을 정책화했던 사람들이 아까 비조직 노동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알바 노조 포함해서 이 소위 조직화된 노동조합에 편입되지 못한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노동회의소라는 모델을 상정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회의소 속에는 이 의무가입을 시킨다든지 해서 뭐 어떤 식으로 굴러갈지는 제가 뭐 장담을 못하고 잘 모르겠지만, 이 노동조합 입장에서 이 노동회의소가 이 어떤 파트너십 인정을 할지 말 건지에 대한 아마 앞으로 엄청나게 넘어야 될 산들이 제가 많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뭐 이 적극적으로 물론 뭐 이 관료 노동계 출신의 관료 집단에 편입돼 있는 사람들이 이것이 자기 자리를 위한 어떤 소위 차공제사죠. 공적인 것을 빌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 하는 그런 모습으로 만약에 이게 기구가 기능한다면 그것은 이쪽에서는 절대 막아셔야 될 부분이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고 싶은 것은, 사회적 대화가 이제 뭐 공론화위원회 탈핵 문제 때문에 나와 있고 하니까 복지국가를 아젠다로 만드는 데 있어서 노동이 지역으로 들어갔을 때는 지역의 여러 복지 현안들에 대한 사회협약, 지역협약 이런 것들에 주체가 되어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들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지역은 지역대로, 그 다음에 뭐 청년병이나 중앙단위 뭐 또는 산별 단위에서 할 수 있는 또 여러 여지들을 뭐 생산성 협약을 통해서 대기업, 중소기업 간에 뭐 중소기업 접합협정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생산성 협약을 맺는데 노동 쪽의 입장들이 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단순하게 뭐 산업 구조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국면에서도 노동조합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개입하셔야 되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다시 1번으로 다시 돌아가면 전문가 집단이 노동을 위해서, 조합을 위해서 뭔가 이 큰 그림을 그리고 또는 미시적인 정책의 싸움을 어떻게 이제 승리할지에 대한 그러한 작업들을 같이 병행해 나가시는 것이 좋은 것 같다. 뭐 그런 정도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시간을 또 중요하게 노동 인프라가 없다는 거, 노동을 지원하는 인프라가 없다는 것을 대단히 주목해 봐야 되고, 개인들하고 또 요구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국가의 무엇인가 관련된 문제죠.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불가피하다. 지역별 협약이라든지 산업별 협약이라든지 또는 생산성과 관련된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의 어떤 개입 전략 없이 복지국가 모델로 가기 어렵다. 이런 뜻일 것 같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제 노동조합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일반 노조위원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담론과 관련해서는 앞에 세 분의 박사님이 충분히 하셨고, 제가 거기에 토를 달기에는 이제 가진 게 너무 없어서 근데 느낌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내용을 듣고 제가 받는 느낌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발제하셨던 정승일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폭 늘리는 부분, 발제문에는 300만 원, 160분 받는 분들을 300만 원까지 올려야 되는 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오건호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실업급여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테라타워라는 곳에 22명의 해고자가 계신데 청소하시는 분이 전원이 해고됐습니다. 근데 최저임금 받던 분이신데 3개월에서 8개월 정도 받아요. 개인차가 좀 있어서 3개월 이상은 못 갈 것 같습니다. 왜냐면 노동조합이 그걸 이렇게 해줄 부분이 없어서 그 안에 좀 맞춰야 되는 게 저희 과제로 남아 있는 것처럼 실은 오히려 왜냐하면 임금은 똑같아요. 그 일을 하나 실업급여를 받나. 근데 아무튼 그 다음에는 제가 보기에는 한 달까지는 지금 버티셨고 한 달 좀 넘어갔는데 이제 2달 넘어가면 다음번 이제 불안에 좀 휩싸여서 좀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같은 내용들이 복지의 내용들이 구체화된 내용들이 전착이 돼서 의제화되는 부분들 이제 그러려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박사님과 같은 분들이 실은 현장에 밀착하지 않으면 그런 의제를 찾기가 좀 쉽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부분들을 의제화할 수 있는 부분이려면 구체적인 삶에 결합되어져 있지 않으면 나오기 어려운 의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실은 이게 저임금 노동자들을 올리는 부분과 관련해서 아무튼 문재인 정부가 구체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발표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예산 문제에 봉착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질 좋은 일자리 문제 이렇게 했을 때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 기간제 노동자 정규직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이제 닥치는 문제는 아무튼 정부의 지원 없이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지원 없이 자체에서 그것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현재적 입장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대학사업장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교육부에서 예산을 좀 내려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기재부 갔더니 그거는 회계법에 막혀 있어서 내려줄 수 없다. 뭐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튼 이제 구청장님도 오셨으니까 이제 공단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 정규직화 하는데 실은 이제 아무튼 좀 편차를 두려고 하는데 실은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 있는 정규직도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뭐냐면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처음에 임금 설계가 공무원의 임금 설계를 쫓아오면서 이렇게 해서 일단은 좀 기본적인 부분을 좀 잡아 나가면서 올리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걸 다 해주면 아마 이게 국가가 운영이 어려울 뭐 이런 형편이다라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래서 어저께 노사정 위원장님 만나서 설명회를 들었는데 사회적 연대 기금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노동자도 좀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큰 틀에서 그 잡아 들어가는 건 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오히려 세부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이 자본으로 흘러 들어가거나 자본의 것을 우리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현장의 노동자한테 갈 수 있는 그 사회적 연대 이런 부분들로 추진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맞는 것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오건호 박사님이 제출했던 부분들과 방식 이런 부분들은 좀 굉장히 소중한 내용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아무튼 이제 이런데 그러면 현장은 아무튼 저 의제를 주도할 수 있느냐 우리 내부가 노동조합이 저희 노동조합이 아무튼 뭐 17명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2,500명 정도 되는데요.
좀 고민의 지점이 있습니다. 좀 화두로 갖고 있는 건데요. 내부에 아무튼 노동조합이 좀 안착된 데는 내부에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실은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내놓는 것을 배우고 나누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실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툼이 발생하는 부분들 속에서 실은 이걸 노동조합이 어떻게 나누고 내놓는 부분들을 정착시킬 것이냐, 처음 노동조합 들어왔을 때부터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가 지금 저희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고민의 지점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실은 본인의 삶을 같이 하고 있는 삶의 공간 속에서 그 같이 나누는 것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일상 활동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게 내부의 자체 역량만으로 가능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양도 필요하고요. 그런 것을 만들어내려면 그러니까 먼 거리의 삶의 활동은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중해서 불가능하고요. 이제 광역 단위 뭐냐면 이렇게 우리 지구협 단위 이 정도도 제가 보면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조합원들이 움직이기에는 구 단위 정도로 움직이는 것이 현재적인 목표로서는 적당한데 장기적 목표는 동까지 내려가는 부분들까지 좀 만들어야 실은 조합원들이 일상 활동을 나누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지는데 그냥 네 거 내 나라가 아니라 실은 자기의 요구에 천착한 나눔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않느냐, 이런 고민의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건강의 문제를 가장 본인의 화두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다 개별화돼서 풀고 있습니다. 모든 교육의 문제, 의료의 문제, 나이 들은 노인의 문제, 주거의 문제 전부 다 개별화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집단화하는 부분들과 관련한 부분을 노동조합의 일상활동으로 장착하게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것은 노동조합만으로도 어렵다. 그러면 실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지자체 아니면 정부가 주도하고 사는 우리가 지금 견인하는 형태로 양쪽이 좀 같이 견인하는 형태로 만들어가는 방향을 좀 갖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드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실은 아무튼 큰 줄기에서는 저는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당 이런 걸 떠나서 노동조합도 다 아무튼 우리 노동자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부분에 큰 줄기는 같은데 막상 다치면 좀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실은 좀 적극적으로 좀 열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노동조합도 새롭게 자기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일상 활동들을 만드는 것을 좀 열어줘야 되고 만들어 나가야 될 부분이다라는 숙제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을 하려고 할 때 실은 구청이나 서울시나 정부가 일정 정도 좀 지원을 하는 부분들도 좀 필요한 것이지 않느냐. 거기에는 실은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실은 주변에 있는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들도 필요하다. 이것을 하려면 예산과 돈과 내부적 또 주동력, 이것이 다 필요한 부분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장의 고민 실업급여 저희금 이 문제 소수노동자들이 해고됐는데 파업을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싸움을 접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절박한 그런 상황이다 말씀하시고, 또 드라프트 지적이신데 노동조합 만들면 내놓는 거 나누는 거 배워야 되는데 조직 만들어서 안정되고 조직력이 강화되고 나니까 권력 행사하는 것만 배우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 노동조합들이 좀 드라프트에 되고, 그래서 지자체나 정부 그리고 노동조합 그리고 사측이
같이 고민해서 이런 문제를 자, 다음 토론 이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노총의 한석호 사회연대위원장을 모시고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기 그 기자들 계시는데, 그리고 또 와 계시는데, 민주노총 사회연대위원장이라고 하는 직책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개인 노동운동가 한석호로 이렇게 말씀드린다라는 거, 이거를 전제로 좀 깔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많이 주눅 들어 있습니다. 제가 한 1년 5개월 전부터 작심하고, 멜로동지수다에 얘기해서 좀 칼럼 자리를 달라 해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을 했고, 그 과정에서 그동안 민주노총으로 상징되는 한국의 노동운동가라고 하면은 해서는 안 될, 어찌 보면은 그 이단화에 가까운 이런 주장들까지 막 해버렸습니다. 해왔고요. 그 임금 동결을 하자. 그리고 그 임금 동결분으로 사회공헌기금 내지는 사회연대기금 만들어서 우리 최저임금 1만 원하고 맞바꾸자. 이런 주장들도 했었고요. 뭐 집회 재미없다는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여튼 주구장창 주장을 하고 그 나누고 양보하자. 자본에게 나누고 자본에게 양보하자는 뜻이 아니다. 그 중심부, 즉 그 공공, 그 다음에 대기업, 재벌 소속사들이겠죠. 교사 공무원들, 그 이 사회 상층 10% 안에 들어 있지 않냐. 소득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저 밑바닥에 있는 우리 주변부 노동자들, 비정규직이든 하청 노동자든 불안정 청년이든 영세 상인이든 이들과 나누면서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문들을 했습니다. 주장들을 했고요.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무지하게 욕을 많이 먹었고 지금도 뭐 욕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러다 뭐 여담상에서 얘기하면은 우리 장석준 뭐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하던데 봤는데 악질 계량주의자로 찍혀 있다고 저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하여튼 뭐 뒤에서도 욕 많이 하고 앞에서도 욕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했던 거고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못했었는데 실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되게 이제 이 처음에 칼럼 쓸 때만 해도 문재인 정부는 아니었고 박근혜 때였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완전히 이제 이 상층 노동자들은 특권 계급이 되겠다. 그리고 밑바닥 주변부 노동자들은 잉여가 되겠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리고 그 상층에 있는 노동자들은 자기 것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쭉 가는 그리고 더 벌어지겠다 임금 격차가 이런 고민을 했던 거였는데 최근에 이게 이제 노동운동 내에서 전 거의 멘붕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누구도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우물쭈물하고 있고 무기력한 상태가 돼버렸다. 전교조 이거는 뭐 사회화됐으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조 교사들이 뭐 즉각적인 그러니까 기간제 교사의 즉각적인 정규직화를 반대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지만 사회적으로는 전교조가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것으로 사회화되어 버렸습니다. 사회화되어 버렸고 그 입장을 정하는 전교조의 고민이 나름대로 그 고민에도 들을 만한 것들이 있겠다는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통용이 되면은 도대체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뭐라고 가르쳐야 되는가? 정규직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네가 치열한 그 시험을 뚫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공부 잘해야 된다 이 얘기밖에 더 안 되는 건데 그거를 교사사회 그것도 이 노동운동이라고 하는 가치를 갖고 이렇게 해왔던 지점에서 아무리 다른 이유가 있다고 치더라도 그렇게 간 게 맞았는가? 근데 이게 판도라의 뚜껑이 돼버려가지고 판도라의 상자의 뚜껑이 돼버려가지고 모 사업장 민주노조 운동의 전통이 살아있는 사업장입니다. 여기도 지금 아까 와 있었는데 너 도망갔네. 이 정작 이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하겠다니까 문재인 정부 시대가 돼가지고 비정규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을 하고 나니까 그 문제 딱 닥치니까 그 사업장 내에서 정규직 청년 조합원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반대하고
또는 비정규직의 그 정규직에 준하는 처우 개선을 반대하는 이 상황이 벌어졌어요. 왜? 국가 예산, 자기네들이 가져올 수 있는 예산은 정부든 지자체에서 가져올 수 있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한정된 예산에 공공기관은 항상 적자지 않습니까? 적자라는 걸 기본 깔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 적자 속에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키고 또는 비정규직의 처우를 정규직에 준하게 해줘버리면은 그 다음 이 정규직 자기네들의 손해로 가는데 이거 안 됩니다. 우리는 반대합니다라고 하면서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벌어지고 있는 저는 저를 비롯한 1세대 내지는 1.5세대까지 쳐서 이 노동운동가들이 이 세상 변화를 너무 단순하게 바라봤던 이 세상을 노동과 자본으로 바라보고 기승전 투쟁으로 총파업 잘하면 된다라고 하는 위력 시위만 잘하면 된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더 나서지 못했던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평가를 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 오늘 복지국가 얘기를 하니까 1분 남았네요.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그런 상황들 속에서 무기력과 멘붕에 빠졌기 때문에 거꾸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기존에 했던 그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게 안 된다. 아니 그런 청년 조합원들한테 그 전교조합 그 교사들한테 가가지고 투쟁 백날 얘기해봐야 안 되는 거고 또 위력 시위하자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시스템으로 풀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고민들을 지금 하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노선하고 정파하고 상관없이 이거를 제도의 문제 내지는 시스템 문제로 같이 가가지고 풀지 않으면은 이건 단사에서 내지는 전교조라고 하는 한 산별 단위에서 이거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이 문제의식이 확산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때가 왔기 때문에 흐름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증세 문제, 복지 문제, 이 시스템 문제 그래서 이걸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이 흐름들을 좀 형성을 하게 된다라면은 실제 이거를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지금은 그동안은 이렇게 이제 몇몇 사람들이 제기하고 힘도 못 받는 이런 거였는데 크게 운동의 흐름으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하나 좀 드리고 싶은 마지막으로 말씀은 이게 노동조합만으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노동조합만으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노동조합 운동을 비롯해서 각 시민사회 모든 운동 영역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풀뿌리 운동이 됐든 사회적 경제 영역이 됐든 아니면 또 뭐 빈민운동이 됐든 어떤 운동이 됐든 이 네트워크를 사회적으로 좀 형성하기 위한 이런 고민들이 필요한 거 아니냐. 아무리 좋은 문제의식이라도 사회연대 네트워크 따로 가고 그 다음에 제가 뭐 어디서 또 하는 거 따로 가고 떠들어봐야 선거 한번 해가지고 서로 경선 치르고 하면 나 쟤네들하고 안 할래 막 이런 식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된다. 그래서 전체 그러니까 노동조합 그 다음에 나머지 영역까지 따로 하되 또 가치라고 하는 가치에다가 좀 방점을 좀 찍는 이런 네트워크를 좀 형성하고 흐름을 만드는 그래서 갈라치지 말고 아까 우리 오건호 박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갈라치지 말고 저기는 저런 특성이 있고 저런 특성이 있고 그래서 이게 합쳐지게끔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이 운동을 2018년도 또는 2019년 안에 만들어내야지 뭔가 2020년이건 그 이후건 우리 운동에 내지는 한국 사회에 전망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사연대 위원장 한숙호 위원장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제 더 이상 늦추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걸 빨리 모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는 시스템적으로 좀 풀어야 되고 크게 넓게 하는 운동으로 풀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고 앞서 용기 있게 정교조 문제라든지 이런 걸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운동이 전진하기 위해서는 저한테는 아프고 상처가 되겠지만은 정말 반성하고 각성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두 분의 토론이 남고 이어서 플로아이 토론을 듣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어떻게 들을만 하십니까? 네. 속 좀 시원하십니까? 네. 예.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밖에서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란 지자체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이 노동주도의 복지국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배 구청장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청장이라는 사람이 왜 노동조합
예, 복지국가 이런 주제에 나왔을까? 저도 아까 앉아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근데 저도 보니까 기간제처럼 저도 이제 일종의 제 일자리로 보면 임기가 정해져 있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사용자 입장에서 우리 노동조합 분들하고 이렇게 또 하고 그러는데요. 저는 이제 오늘 그런 이제 뭐 노동에 대해서 사실은 그동안 잘 이렇게 많이 깊이 생각해 보거나 그러지 못해서 그냥 제가 고민했던 것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런 고민도 있구나라는 걸 좀 이제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고용과 복지라고 하는 게 복지국가가 이제 시장에서 벌어서 이렇게 살 수 있으면 그 고용과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어떤 시스템을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 복지가 어떻게 되는가, 이 양자의 관계가 어떤가에 따라서 그 나라의 복지국가가 어떤 내용과 형태인가 뭐 이런 걸 식으로 구분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따져보면 고용의 상태와 그 노동의 상태, 노동운동의 상태와 그 나라 복지의 상태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결국은 그것이 이제 일종의 하나의 그 나라의 복지국가 내지는 뭐 하여튼 국가의 상태를 이야기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이때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청와대 근무를 끝내고 참여정부 때 청와대 근무를 했거든요. 청와대 근무를 끝내고 지역에서 이제 구청장을 시작하면서 제가 굉장히 놀라웠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굉장히 부끄럽고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은 자살률이 저는 그렇게 높은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 인구 10만 명당 33? 지금은 20, 우리나라가 7 뭐 이렇거든요. 8? 근데 하여튼 뭐 자살률이 굉장히 높았고, 제가 취임할 당시에 133명이 이제 143명이군요. 143명이었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92 뭐 이렇게 됐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하여튼 뭐 자살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입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경우는 평균이 80인데 이제 남자 노인은 120이고 여자 노인이 40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빈곤율도 아시다시피 48%를 넘고 있고 OECD 평균의 4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네에 돈이 없어요. 근데 그걸 이제 쉽게 그냥 어디 가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지금 구청장 제가 8년째 하고 있는데요. 해마다 송년회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첫해, 둘째 이럴 때는 보면 뭐 이제 우리가 자영업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제 그런데 저녁 때 10시 이렇게 넘어가면은 야 영배야 왜 안 오냐 그러고 노래방에서 노래 소리도 들리고 뭐 2차 3차씩 가시고 이제 그런, 요새는 그런 거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습니다, 지역에.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면, 그래서 이제 시민들한테 그런 걸 물어봅니다. 우리나라가 2만 불 시대라고 하는데 2만 불이란 거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4인 가족 기준이면 8천만 원 좀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월급이 그 정도 딱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4인 가족이거든요. 근데 이 중에 혹시 1인당 2천만 원 정도씩 소득이 되시는 분 계시냐고, 얼마나 계시냐 이렇게 모임하면 뭐 아카데미 이런 거 하고 뭐 행사하면 주민들한테 여쭤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거의 없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2만 불 시대지? 서울 한복판에 성북구는 종로 바로 옆에 있는데 그런 고민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 사람이 왕창 가지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몰려 있는 거다. 근데 이제 지역에서 이렇게 보면 그게 자영업도 30%가 넘고 도대체 돈이 그럼 어디서 나와가지고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우리 지역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도대체가. 이런 이제 고민을 많이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정치가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삶의 이런 문제를 결정하는 것도 결국은 정치인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쪽수가 중요한 거고, 근데 이제 어떤 민주주의고 누가 지키는 민주주의냐, 결국 거기에 따라서 이게 이제 결정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료는 뭐 이것저것 썼는데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뭐 지난번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당신의 롤 모델이 누구요라고 했을 때 그 미국의 그 누구죠? 뉴딜 했던 루즈벨트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기억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1932년인가요? 이제 그 FDR이 당선이 되고 그 뒤로부터 미국 민주당이 이제 쭉 집권한 이후로 쭉 거쳐가면서 이제 그 개인 소득세가 거의 92%까지 갔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으로 갔었거든요. 미국 교과서에서는 이걸 안 가르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웨덴도 90%는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 최고 세율이 90%였던 적이 없습니다. 스웨덴이. 미국이 92%까지인가 뭐 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사회주의 국가에 가까운. 그래서 미국이 사실은 60년대에 그 번영의 시대를 열 수 있었던 가장 본질적인 동력도 결국 1930년대부터 했던 뉴딜 동맹으로부터 출발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에서 사실은 생각을 많이 했던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특히 우리 구국 같은 서울에는 사업장도 없고 공장도 없고 그 공장 지어야 되나? 그거 안 되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하지? 여기서 민주주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고민을 계속 이제 사실은 지금도 하고 있고 계속 고민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은 5페이지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요약해서 써놨습니다. 제가 요 말씀 드리기 잠깐 전에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던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생활임금이라고 해서 이제 그걸 저하고 노원구하고 처음에 전국에서 시작해서 생활임금제 논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최저임금보다 좀 더 그 생활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임금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때 고민했던 거는 노동이 중요하고, 근데 노동이 중요하다 하면 결국 노동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먹고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를 일단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게 중요하겠다. 노동을 비용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경제학 중에서도 이제 그냥 비용으로 치는 그런 경제학, 그 인간은 게으르고 어쩌고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아니 뭐 자본주의라는 게 뭐 기회 어쩌고 하는 그런 거니까 내가 내 손으로 먹고 살면 그냥 일한 만큼 먹고 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아주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 이런 거를 실제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구현하는 게 일단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런 거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고 확산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하나 일하면서도 굉장히 고민이 됐습니다. 됐고, 근데 하나 참 놀라웠던 것은 그 저희 이제 처음에 우리 구에 90몇만 원 외주로 되어 있던 그 청소하시는 분들이 제가 와서 정규직으로 공단에다 물론 뭐 중규직이라는 말도 있지만 직고용할 때가 한 40만 원 가까이 올랐거든요. 120몇만 원이었고 생활임금 하면서 한 10만 원 정도 더 올라서 130 그 당시에 뭐 몇만 원이었고 지금은 뭐 180만 원 정도 아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그 자기가 그 복지 포인트 정규직으로 되니까 복지 포인트를 저희들이 지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이제 임금에 포함이 되긴 합니다만 그때 이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자기가 그 구청에 일한 지 한 10몇 년 됐는데 처음 식구들 데리고 이제 콘도 갔다 왔다고 그러면서 결제를 하는데 뒤에 식구들이 지켜봤다 이거예요. 단 하루 잤지만. 근데 이제 그때 그 자기 느낌에 대해서 결제할 때 그때 느낌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자존심이나 그 가족의 어떤 그 존재감 뭐 그런 문제구나라는 걸 그때 깨닫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결국 시민으로서의 권리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자존감,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소속감 이런 거가 이제 굉장히 사실은 본질적인 과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좀 아쉽기도 했고 제가 잘 몰라서 그렇겠지만 저는 마을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노동자만큼 그 마을이 변화되는데 이해관계를 많이 가진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좀 관심을 조직적으로는 안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마을에서 변화를 하면 예를 들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약한 존재인 아이들이 걸어다니는 보행 환경부터 시작해서 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공원이나
뭐 도서관이나 뭐 그런 거 좀 쉴 수 있는 곳, 돈 받는 거 말고 좀 안전할 권리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가 이제 사실은 원래 옛날 로 치면 이렇게 교섭 이런 거 막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라면 그 당연히 기본적으로 깔리는 거니까 그건 아예 이제 사실은 안 했을 것 같긴 한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이 마을의 변화 이런 지역과 결합하는 게 아주 구체적인 사람들의 지지를 조직하고 그걸 통해서 그걸 가장 앞장서서 좀 변화시키는 집단이 리딩 집단이 되고 결국 거기가 오피니언 리더가 되고 거기가 의사결정에 주요하게 참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권력을 결국 갖게 되고 그 지역의 변화는 그 권력이 결국 책임을 지게 되고 그것이 민주적으로 진행이 될 때 민주적 정치 구조가 이제 정착이 되고 이런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합주의라고 써놓긴 했습니다만 뭐 국가적으로 의사결정 체계 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제가 시민 권력이라는 말이 요즘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작년에 이제 그 촛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저는 시민과 노동조합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전체의 시민이 원하는 거를 노동조합이 앞장서서 해결하고 그게 끝까지 그걸 위해서 사실은 그래도 그 주장을 굽히지 않을 수 있는 곳이 노동조합이라고 인정을 받을 때 좀 예를 들면 이제 정당도 그렇거든요. 제가 속한 정당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제 이런 문제의식을 갖게 된 것도 그런 거였거든요. 도대체가 사람들이 정치는 싸움이나 하고 네 표 필요할 때 와서 얘기하지 뭐 네가 뭐 언제 관심 있었다고 여기 와가지고 그러냐 뭐 찍을 놈 없으면 찍어줄 테니까 알았다고 이런 태도를 보이는 시민들을 보고 제가 정말 놀랐었거든요. 근데 진보의 위기가 이 본질이 뭘까 했을 때 그때 제가 내린 결론은 우리가 이 꼬라지라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사실은 책임은 큰데 뭐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결국 이것이 결국 정치고 복지국가라는 것도 결국 정치를 통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고 노동운동도 결국 정치이기 때문에 다만 그 정치가 정당이 하는 정치인가 선거 정치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정치냐에 따라 좀 다르지 않을까 뭐 그런 정도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래서 뭐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지역에 있는 이 정치 세력들 중에서도 생활과 밀착되고 지역과 밀착되어 있는 세력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좀 노동운동, 노동조합과 함께 손잡고 지역과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을 좀 책임지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지평으로 나아가면 참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 그런 걸 좀 그동안 고민을 저도 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의논해 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오바마와 아까 홍준표 제 자리에 써놨는데요. 참 그런 거 보면 야 미국이란 나라 참 희한한 나라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오바마 같이 노조에 가입하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는 곳도 미국이고 트럼프 같은 사람이 있는 곳도 미국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근데 우리는 이런 정치인이 많지 않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우리도 오바마 같은 정치인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한 분의 토론이 나왔습니다.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욱동 부위원장님의 토론을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욱동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저를 시키셔가지고 되게 부담스러운데요. 예, 어쨌든 앞에 말씀하신 분들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는 먼저 지금 현재 그 대기업 노동자들, 대공장 노동자들이라 그래야 되나요? 대기업 노동자들의 이 복지 수준 좀 이것을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노조가 있든 없든 대기업 대공장의 근무 조건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제 이런 걸 좀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병원비가 한 4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의료보험으로 해서 지급을 하니까 본인 부담금이 한 100여만 원 정도 이제 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이제 실비보험을 들어줘요. 그러면 실비보험으로 실질적으로 자기가 100만 원 내지만 실비보험 하기 때문에 실비보험에서 한 80만 원 정도를 대신 내줍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이 한 2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회사에서 또 의료비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한 100만 원 정도 수술을 하거나 입원했을 경우에 의료비 보조로 해서 한 50% 정도를 지원을 받게 돼요. 그러면 한 50만 원 정도가 나오죠. 그럼 실질적으로 자기 돈이 100만 원 들어가는데 실제 자기가 돈을 받는 건 한 130만 원 정도를 받아서 실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자기 돈은 한 푼도 안 들고 30만 원 정도가 더 돈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일반적으로 지금 일반적이진 않지만 좀 대기업들이나 대공장에 있는 노동자들이나 사무관리직들이 받는 복지 혜택입니다. 그런데 안산공단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유급휴일이 없습니다. 절이 있는 날이나 빨간 날이 다 유급휴일이 아니고요. 유급휴일인 날은 5월 1일 날 노동자의 날 유급휴일이 하나 있거나 뭐 이렇게 정도밖에 안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나와서 일을 해야 되고 쉬고 싶으면은 자기 임금에서 이게 하루 일당이 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산공단에서 이제 그 열악한 노동자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이제 의사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활동하는 이제 시민사회단체 의사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왜 안 좋으냐 봤더니 이 젊은 청년인데 이제 1년 12달 쉬지 않고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단칸방에서 자다가 일어나서 편의점 가서 이제 밥을 먹고 사 먹고 그렇게 해서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를 이제 버는데 그나마 그것도 빨간 날 이제 쉬게 되면은 이게 안 되니까 억지로 이제 나가게 되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이 몸이 너무 혹사가 당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뭐죠 뭐 황달 비슷한 거 걸리게 되고 뭐 이렇게 돼서 제발 좀 쉬라고 이야기를 해도 쉴 수가 없는 좀 이런 상태가 안산공단에 있는 노동자들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처해진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대기업에 다니시는 대공장에 다니시는 노동자나 그 안산공단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젊은 청년이나 사실은 행복하지 않은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벌고 실질적으로 복지 수준이 굉장히 높은 이 노동자는 또 왜 행복하지 않느냐 보면은 사실은 딸린 식구들이 바라보기에는 이 아빠가 어쨌든 간에 돈을 많이 벌어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또 소비를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교육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는 부모들은 또 거기에 따른 소외감을 또 느끼게 되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직장을 다니더라도 이 출산의 문제와 양육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기업에 다니더라도 또 쓰는 게 있기 때문에 쓰다 보면은 노후에 대한 또 준비가 잘 되어지지 않아서 노후에 대한 스트레스도 또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안산공단에서 일하시는 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조건이 낫겠지만 어쨌든 이래저래 많은 스트레스와 어려움이 이 안산공단에서 일하는 젊은 청년이나 대기업이나 대공장에 다니는 노동자나 사무관리들이 다 비슷한 스트레스와 불만들과 어려움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한국 사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대기업이나 대공장에 다니는 분들도 출산의 문제, 교육의 문제, 그리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이 행복한 문제, 그리고 본인의 어쨌든 노후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자기 자식의 문제가 실질적으로 자기 아들이나 딸이
안산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또 다른 청년처럼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하는 문제 등 어쨌든 이런 문제들에 대한 사실 굉장히 고민이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안산공단에서 일하는 청년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정말 이 절박하고도 죽을 것 같은 이 삶을 어떻게 또한 이 탈피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 문제, 저는 이런 문제가 좀 해결되어지기 위해서는 과거처럼 우리가 노동조합을 조직을 해서 열심히 투쟁하고 파업을 해서 과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지금은 좀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은 시점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그랬을 때는 저는 아까 오건호 박사님이나 우리 정선일 박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어쨌든 간에 이 복지국가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민주노총이 지금은 많이 좀 부족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실업급여의 문제라든지 건강보험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전반적인 복지 전반의 문제에 대한 아젠다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는 좀 싸움을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더 늦기 전에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연대라는 문제가 단순하게 저희들이 많이들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연대와 사회연대 기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단순하게 정규직이 일부 돈을 얼마 좀 내놓는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있는데, 좀 이것을 좀 적극적인 개념으로 저는 좀 확대를 해서 어쨌든 간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즉 원하청과의 실질적인 연대를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저는 정말 구체적인 고민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는 실질적으로 안산에 있는 그 청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노조를 정말 조직하기 위해서 함께 싸우고, 그것을 위해서 그 안산에 있는 그 부품업체가 어느 누군가의 납품을 받는 그 원청업체라고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이 정말 그 문제에 대한 절실하게 안산에 있는 청년의 문제에 대한 절박한 고민과 그것을 위해서 싸우려고 하는 이러한 연대의 정신이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래서 복지국가라는 부분들과 관련된 두 가지 개념으로 큰 아젠다를 가지고 총연맹에서는 좀 앞으로 쳐주고 싸움을 해놔야 되고 전선을 형성해야 되는 게 필요한 것이고, 또 한 측에서는 중소영세 사업장들, 비정규직, 미조직 이런 문제들과 관련돼서 함께 노조를 만들기 위해서, 또한 노조할 권리를 위해서 함께 좀 싸워주는 이 양축으로 뭔가 저희들이 좀 나아가고 방향을 잡을 때 실질적으로 한국 사회가 좀 더 나아질 것이고 우리 노동자들이 좀 더 행복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짧은 토론 내용이지만 주요하게 사회적 의제를 가지고 싸움을 시작해야 된다, 더 늦기 전에. 그리고 노동자 간의 연대를 만들어내지 하지 못하면 전진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해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발제와 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불러와 계신 분들의 말씀, 토론이나 의견이나 코멘터를 좀 듣고 그 다음에 발제자 토론자들에게 짧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사회를 보면은 결코 2시간을 넘기지 않습니다. 제가 사회권을 넘겨받은 지 아직 2시간이 안 되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2시간 넘어서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결코 토론회는 조속히 이제 토론회가 끝나가는데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오신 우리 플로에서 계신 분들의 의견을 예, 일단은 저는 민주노총 공공부서 노동조합 우편지부 조합원 김재홍이라고 합니다. 예, 저희 일단은 짐작은 하시겠습니다만은 그 우정사업본부 소속 사업장에서 일하는 무기계약 비정규직이고요. 그리고 제가 활동하는 민주노조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만든 민주노조입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김욱동 부위원장님께서 그 안산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자 얘기를 하셨는데 그 공공기관 비정규직들도 처지가 다를 게 없거든요. 보면은 이번에 그 법률학교 가가지고 그 노무사님하고 근로조건은 저희가 임금 계산 수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수식을 보여주면서 이제 근로시간하고 이제 통상임금을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 10시간을 일하고 받는 임금은 이제 야간 전일제를 일하니까 22시부터 해서 이제 야간 근로수당 4시간 포함해서 딱 최저임금 맞춰서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가지고 가산 임금, 그러니까 초과 근로수당 같은 가산 임금까지 가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노조가 생긴 덕분에 생긴 직무수당, 근속수당,
그다음에 이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는 가족수당 다 합쳐서 이제 160, 170, 150 그렇게 받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는 이제 진짜 많이 근근히 사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일단 저희가 이제 생활임금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저희 통상계장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뜻은 그러니까 그 생활임금 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다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산 확보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이런 문제를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제 정부직들도 크게 처지가 다를 게 없는 게 무거운 우편물을 다루기 때문에 요통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면 응당 이제 병가를 내 가지고 쉰다고 해도 오래 못 쉬어요. 이제 그리고 근로 시간도 이분들 격일제를 일하기 때문에 만성 피로 외에다가 이제 다치 잘못하면 이제 더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고요. 이런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노동자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제 생각엔 요즘 논의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 같은 거로 좀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이 어떠하신지요, 이사님이. 그리고 생활임금을 어떻게 하셨는지 부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예산,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경우는 예산서를 보면은 그 공공기관이 어떤 공공기관인지를 이제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예산서에 보면은 뭐 그 사람이 말을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 철학이 담겨 있고 이 어떤 그 예산 내 그 목도리나 하여튼 구조가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가가 이제 써놓은 거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결국 이제 예산 쓰는 거는 가치의 우선순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생활임금제를 공공기관을 많이 확산시키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정부의 이제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할 건가? 우선 대통령이 이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당이 책임지고 진행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럼 어떻게 이렇게 뭐 개별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기관마다 조금 차이가 있고 결국 예산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산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책임지는 집단이 그 문제는 책임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대선 공약에도 있고 실제로 그 국정기획 자문회의에도 나와 있고 실제로 아마 이제 단계적으로 발표될 텐데 그 중앙정부 산하의 모든 공기업과 공공부문 쪽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걸로 얘기가 돼 있죠. 다 아시죠? 여기 한 270개 정도 돼 있는데 그 공약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다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가 먼저 그걸 도입을 했어요. 작년 말인가요? 그래서 지금 가동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거를 담당하셨던 그 분이 이제 박태주 박사님이잖아요. 다 아시는. 박태주 박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그거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느냐. 박태주 박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아이디어를 막 짜는 거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박원순 시장님이 몇 년 전에 독일을 한번 쭉 돌아오셨는데 가서 이렇게 돌다 보니까 이제 대기업들을 가서 그랬더니 이게 한국에 없는 무슨 노동이사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사회의 절반을 뭐 노동자 대표가 있고 주주대표가 아니라 이런 굉장히 좋은 게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거를 보고 와서 한국에 오셔가지고 그냥 정말 위로부터 서울시도 이거 시행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연구원이 이제 동원돼가지고 박태주 박사님이 모아가지고 된 겁니다. 이게 됐다는 게 저는 굉장히 그 좋은 역사의 어떻게 우연적인 박원순 시장님하고 그쪽 분들하고 논쟁도 많이 했지만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게 돌고 돌아가지고 이게 또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만이 아니라 이거 박원순 후보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까지 포함해가지고 공공 부문에 대해서는 이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다 도입하겠다라는 식으로 안희정 후보를 빼고 민주당 내에서도 모두가 다 공약을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거의 한국 사회에서 이른바 진보와 민주 쪽에서 다 대세가 돼버린 거죠. 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은 그 다음 단계인데 원래 이제 이 공약집을 보게 되면은 이
민주당 공약, 대선 공약집에 뭐라고 하냐면은 공공 부문에서 시작해서 민간 부문으로 확산한다. 노동이사제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국정기획자문회의에서 그게 실제로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은 공공 부문만 해도 다행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정부가 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몫은 여러분들 노동운동 좀 넘어온 거죠 다시. 여기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제가 이제 아까 처음에 소개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사무금융노조, 그러니까 보험사나 증권사나 이런 쪽에 있는 그 우리나라 민주노총 거기에 이 연구소가 있고 거기 제가 연구소 소장입니다. 거기 있는 분들이랑 제가 이제 거기 간부들하고 이제 논의를 많이 했어요. 실제로 다행히도 지난 그 대선 과정에서 저도 뭐 개입하고 그래가지고 이 공약을 뭐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 중에 뭐냐면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노동자 대표가 들어가는 거, 시민 대표가 들어가는 거, 농민 대표가 들어가는 거. 이게 그 당시 사무금융노조에서 정책으로 발표를 했고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 쪽과 정책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그리고 이런 비슷한 내용을 사무금융노조에서 시작을 하면서 그와 동시에 금융노조, 은행권 노조에서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수용이 됐고 이거를 가지고서 문재인 대통령과 공약을 가지고서 정책 공약을 맺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죄송한 얘기인데 이 금융노조, 은행권 노조가 지금 굉장히 그 정책 쪽 분들이 실망하고 있는 게 이게 꽁꽁한 소식이에요. 이 국정기획자문회의에서 사라져버렸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일주일 뒤에 11월 9일날 그 금융노조, 은행권 노조에서 이 토론을 하거든요. 거기 이제 이 금융위원회 과장들도 나와요. 왜냐하면은 분명히 이제 공약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현행 금융위원장조차도 이제 그거를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금융기관, 특히 은행이라는 것은 거의 준공공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무너지게 되면은 국민들의 혈세가 투입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 얘기는 사기업이 아니라는 얘기죠. 따라서 지금 실제로 금융위원회 내에서도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준공공이니까 이미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이 노동해야제를 도입하는 게 확정이 된 거니까 그 은행에 대해서는 그 다음 단계로 논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걸 하고 있고 그래서 11월 첫째 주, 둘째 주 정도에 이 토론회를 하는데 제가 거기 토론회를 가는데 거기 이제 금융위원회도 일정 정도 이제 업적으로 나오는데 거기서 토론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이게 현재 진행되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인데 제가 아까 이런 얘기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까 오건호 박사님이 이제 저는 좀 비판하시기를 웬 담론만 얘기를 하느냐 무슨 작전 계획이 없느냐 이런 얘기 하는데 실제로 다 1년 전부터 작전을 짜왔습니다. 제가 한국은행 노조분들하고 작전을 짜가지고 한국은행 노조분들이 실제로 지금 줄기차게 한국은행 사용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이 금융노조랑 기획재정부랑 금융위원회에 대해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거기에 노동자 대표, 시민 대표, 농민 대표 들어간다는 얘기를 아젠다로 지금 계속 세팅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다만 이게 전 사회적인 아젠다로 지금 확산이 안 되어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식인들이에요. 지식인들이 이 아젠다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모르고 있고 그 이유는 어떤 정책적 아이디어가 부족한 게 아니라 담론이 없어서 그래요. 담론이. 역사를 잘 몰라서.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은 담론이 필요하고 그와 동시에 그것과 연관이 있는 정책이 개발되고 이러는 과정이지 담론이 없이 정책만 개발된다고 해서 이게 개별적인 걸로 나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런 생각인데요. 가령 아까 제가 이제 이 책을 번역한 게 정태인 박사님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경제라는 것이 이제 발전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20년 전에 한살림 같은 게 만들어졌죠. 이미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아이컵도 뭐 벌써 17년 넘었어요. 제가 아이컵 조합원 된 지가 벌써 15년 넘었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회적 경제가 담론화되진 않았어요. 비로소 담론화된 건 언제냐면은 2008년도 이후에 세계공이 터지고 나서 칼폴란이라는 것이 대안이다. 대안 자본주의를 넘어갈 대안이 칼폴란이라는 게 나타나고 칼폴란이 연구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칼폴란의 사상이 만들어지고 전 그러면서 한살림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나는 식의 담론적 구조가 생긴 겁니다. 저는 그게 이제 아까 한석호 선생님이 이제 뭔가 이제는 뭔가 개별적인 해법들을 모으는 시스템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시스템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의 담론 구조죠. 그 중에 하나가 자본주의적 담론이고 그 중에 최신 형태가 신자유주의 담론이고 그 신자유주의 담론을 넘어가는 대항 담론을 우리가 제대로 못 만들어왔기 때문에 그동안 당해왔던 거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여튼 뭐 저는 이런 생각인데요. 그 제가 그 삼별정책연구소 소장들끼리 모이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이 경제민주주의랑 연관돼갖고 많은 토론을 같이 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그 과정에서 한겨레 경제연구소도 이제 거기 같이 있는데 한겨레 경제연구소에서 11월 16일 날 아시아 미래 포럼을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조그만 섹션을 갖다 저희가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발표되는 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은 직장민주주의 캠페인을 시작하자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경제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 제가 비판을 많이 했지만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뭔가 공정시장 질서라는 걸 확정이 됐으니까 그건 그대로 놔두고 더군다나 저 김상조 경제위원장께서 뭐 잘하는 일도 많으니까 그건 그대로 놔두고 하지만 노동운동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경제민주화랑 관계돼갖고 직장민주를 하자. 왜냐? 우리나라는 여전히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설문조사를 보면은 일반 사람들은 직장은 그냥 사장님의 거예요. 민주주의는 직장에서는 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여론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직장도 민주주의의 장이라는 개념도 없고 그런 걸 가지고서 민주노총이 캠페인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아까 그래서 정체성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노동운동이 임금 이상 투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 민주적 권리를 찾아야 되고 저는 제2의 촛불은 엊그저께 이제 이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과거 회고적인 촛불이 아니라 제2의 촛불은 저는 직장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직장에서 민주주의를 쟁취해야 되고 주권, 국민주권, 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것이 광화문 강쟁하에서만 외쳐지는 게 아니라 회사 내에서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다. 적어도 나 혼자만이 아니라 너도 주인이지만 나도 주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고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인데 이 청년들한테 야 노동운동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야 직장민주화 운동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설득력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정선희 박사님 마무리 말을 부탁드리니까 또 끝날 때 발제를 하시는데 그게 있어가지고 예, 뭐 많은 이야기들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고요. 민주노총이 95년대에 만들어지면서 세 가지 주요한 의제를 가지고 출범했습니다. 첫 번째가 산별노조 건설이고 두 번째가 노동자 정치 세력화였고 세 번째가 사회개혁 투쟁이었습니다. 산별노조 건설과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알맹이가 되어야 할 사회개혁 투쟁, 사회연대 투쟁은 사실은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는 질곡으로 빠지고 양극화의 덫에 걸려들었습니다. 노동자들 간의 격차는 엄청나게 커져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진전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연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노동을 기반으로 하는 복지국가의 건설, 그것을 참여의 핵심을 통해서 만들어가자는 것이 우리가 전반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그런 미래의 상이고 현재 극복해야 될 우리 운동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의 극복을 위해서 발제와 토론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끝까지 같이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